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에 다시 불꽃이 살아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마지막 불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서연은 아버지 강태섭의 손끝을 떠올리며 강 안에 걸린 그림자를 바라본다. 그림 같은 기억도 많다. 눈이 부실 만큼 햇살 쏟아지던 여름. 아버지가 클바닥 위에 작은 그릇을 만들어 주던 그 순간. 도자기를 다루는 손길이 따뜻해 두려우면서도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이어는 그 기억이 멀수록 정막도 함께 커짐을 느꼈다. 강태섭은 전통가마 장인이었다. 경북 안동의 홀가분한 가마마을에서 이연과 함께 자랐다. 말이 많지 않고 완벽을 고집했다. 유약이 흐르지 않도록 온도, 흙의 성질까지 세밀히 따졌다. 이연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칭찬을 받기 위해 이상하게도 마음 졸였다. 예술과 흙에도 미숙한 자신을 늘 불안하게 여겼다. 이연은 서울에서 마케팅 회사 대리다. 매일 회의와 숫자에 묶여 살았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마음 한쪽이 허전했다. 도자기, 물레 위에서 손끝으로 느꼈던 흙의 무게가 없어서였다. 그 무게를 채우고 싶다. 막연히 생각했다. 어느 날 새벽, 강태섭이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주변 장작을 옮기다가 넘어진 듯 했다. 병이 악화된지는 몰랐다. 강태섭은 오래전부터 심장 이상을 숨기고 작업실에 매달렸다. 아픈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연은 강태섭의 병색을 눈치챘지만 아버지의 자존심 때문에 묻지 않았다. 그 무게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일주일 뒤 유 원장이 공개됐다. 고향집 거실의 미닫이 창문 사이로 햇살이 가로질렀다. 가족들이 모였다. 어머니 민정은 담담했다. 조카 정우와 조카 정연은 예의 웃음을 잃지 않았다. 이연은 속으로 떨렸다. 이번엔 내가 무언가 받겠지라는 바람이 있었다. 기대였다. 그러나 현실은 차가웠다. 최영수가 유 원장을 펼치자 첫째, 정우에게는 마포 공방을, 둘째 정연에게는 종로 갤러리를 준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정우는 한 팔만 걸치고 웃었다. 정연은 고개를 들어 예의 복장으로 입가를 씩 비틀었다. 이연은 자신이 받을 것 같은 공방이 아니다라는 직감이 몸을 통해 전해졌다. 마지막 줄, 유 원장 숨은 글자처럼 조심스레 읽혔다. 서연에게는 경북 안동 액가마터 두지와 오래된 작업실을 준다. 오래된 작업실이란 말이 가슴을 찔렀다. 흙먼지 냄새나는 폐가 같은 그곳. 그곳이 어디인지도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곳이다. 어머니는 늘 그 땅이 쓸모없다고 말했다. 친구들도 그곳을 버려진 땅이라 불렀다.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다야? 정연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공방 하나 없는 딸이 버렸던 그 폐가군. 이연은 가슴이 미어졌다. 숨이 걸렸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목덜미를 차갑게 스쳤다. 밤이 되었고 이연은 뒤척였다. 이마에 흐르는 땀, 베개싯에 새겨진 꿈. 어린 시절 아버지가 중얼거리던 말이 귀에 맴돌았다. 언젠가는 흙 속에서 진짜 보물이 나올 거다. 눈 밝은 놈만 알아보지. 그 말이 지금은 비밀처럼 반짝였다. 비밀이란 알 수 없는 경고 같았다. 이연은 어머니 민정에게서 들은 말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며칠 전 유 원장을 고쳤다더라. 내 이름 앞에 공방 줄 생각도 했었다고. 근데 바꾸셨다.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붉었다. 이연은 눈이 엄청 뜨거워짐을 느꼈다. 왜 바꾸었을까라는 질문이 속에서 부글거렸다. 이연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밖엔 깊은 어둠이 깔렸고 달빛이 창틈으로 흐렸다. 폐가 작업실이 진짜 무엇인지, 아버지가 왜 마지막 순간에 먼 땅, 예전 가마터를 남겼는지, 비밀의 문이 살짝 열린 느낌이었다. 두근거림과 동시에 두려움. 그러나 이연은 깨닫는다. 그 문을 열어봐야 한다는 것을.
이현은 새벽같이 서울 집을 나섰다. 안동까지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내내 손을 꽉 움켜쥐었다. 유언장이 공개된 후 내내 가슴이 답답했다. 억울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아버지가 왜 그곳을 남겼는지 모르겠다는 혼란이 뒤섞였다. 누군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상하게도 이현은 그 땅이 무언가일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버스 창밖으로 논과 산이 지나가자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갔던 가마터가 떠올랐다.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가득했고 진흙 묻은 신발을 벗고 아버지가 불 앞에 앉아 있던 모습. 그곳은 어릴 땐 무서웠다. 낡고 조용하고 늘 그을음 냄새가 났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가장 살아있는 곳이기도 했다. 안동터미널에 도착하자 공기부터 달랐다. 서울과는 확연히 다른 땅 냄새. 이현은 짐을 챙겨내려 택시를 잡았다. 기사에게 주소를 보여주자 고개를 갸웃했다. 여긴 아무도 안 사는 데 아닌가요? 옛날 가마 있는 곳이죠. 예, 맞아요. 혹시 길 많이 험한가요? 조금 가다 비포장인데 뭐. 아직 안 막혔으면 갈 수는 있어요. 차창 너머로 논이 지나고 산길이 시작됐다. 15분쯤 지나자 아스팔트는 흙길로 바뀌었고 가마터라는 표지석도 보이지 않았다. 나무들이 길을 가리듯 늘어섰고 폐허처럼 보이는 집 몇 채가 드문드문 있었다. 도착한 곳은 작은 언덕 아래 돌담이 무너진 낡은 작업실이었다. 여긴가 보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밤엔 안 다니는 게 좋아요. 멧돼지 내려와요. 이현은 기사에게 인사하고 문 앞에 섰다. 문은 낡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다행히 최영수가 준 열쇠 뭉치에 맞는 것이 있었다. 문을 여니 먼지 냄새가 확 풍겼다. 목재 천장은 일부 무너져 있었고 바닥엔 깨진 그릇 조각이 널려 있었다. 그릇 조각 위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한 발짝 내딛자 삐걱거리는 소리. 이현은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 하나를 들어보았다. 손에 감기는 질감. 이상하게 익숙했다. 불안정한 유약 자국. 손끝에 닿는 기울기. 강태섭이 만든 것이 분명했다. 아버지는 이곳에서 실험을 했던 걸까? 왜 이 낡은 작업실을 혼자 숨겼을까? 작업실 안을 둘러보던 이현은 벽면에 붙은 오래된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먼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조심스레 떼어내자 아버지의 필체였다. 가장 위대한 예술은 흙 속에 숨겨져 있다. 불을 찾아라. 숨이 턱 막혔다. 이 문장. 어릴 적 아버지가 술기운에 중얼거리던 그 말이었다. 언젠가는 흙 속에서 보물이 나온다던 농담이기도 했다. 이현은 벽을 따라 손을 더듬었다. 오래된 벽 틈새에 불룩한 곳이 있었다. 망설임 없이 밀자 덜컥하고 안쪽이 열렸다. 그 안엔 작고 낡은 금속 상자가 있었다. 녹슨 자물쇠를 힘껏 열자 안에는 종이, 뭉치와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 젊은 강태섭이 웃고 있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표정. 그 옆엔 낯선 중년 남자와 셋이 나란히 서 있었다. 뒷배경은 지금의 이 작업실처럼 보였다. 종이 뭉치는 낡은 설계도였다. 도자기 모양, 불길의 흐름, 온도, 곡선까지 적혀 있었다. 거의 논문 수준이었다. 이현은 아버지가 이곳에서 무엇인가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왜 그걸 가족들에게는 숨겼을까? 왜 이걸 자신에게 남겼을까? 밤이 되어도 작업실 안에선 나가고 싶지 않았다. 모닥불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왔지만 이현은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무너진 벽에 등을 기댄 채 이현은 혼잣말을 했다. 아버지, 이게 당신이 남긴 진짜 유산이에요?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작업실 뒤편 숲속에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났다. 이현은 고개를 들었다. 그 소리가 마치 다음 길을 알려주는 듯했다. 이튿날 아침, 이현은 땅에서 벌떡 일어났다. 작업실 바닥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고도 몸이 그리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생기 같은 게 돌았다. 벽에 기대에 자면서도 계속 눈앞에 맴돌던 것이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설계도였다. 수십 장에 달하는 도면과 메모는 아무리 봐도 그냥 도자기 디자인이라 보기 어려웠다. 너무나 정밀했고 어떤 구조물의 내부 열분포까지 기록돼 있었다. 이어는 도면을 하나하나 벽에 펼쳐 붙였다. 먼지를 털고 낡은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하며 마치 전시하듯 붙였다. 설계도에는 특정한 온도에서 변색되는 유약 반응도, 그에 따른 흙의 성분 변화도 적혀 있었다. 도자기 형태도 특이했다. 항아리나 찻잔이 아니었다. 이어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건 실험용이야. 확신이 들었다. 어떤 기능성을 시험한 것, 예술품이 아닌 결과물,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작업. 작업실 바깥으로 나가자 건물 뒤편에 무너진 돌무더기가 보였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 흙에 파묻힌 그 돌더미. 이어는 조심스레 흙을 파냈다. 돌과 재와 석축이 엉켜 있었다. 장작, 가마였다. 불길의 방향을 고려해 둥글게 말린 구조. 굴뚝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 한때 이곳이 활활 타올랐음을 보여주는 흔적. 이어는 가마 입구를 들여다보다가 작은 철제판을 발견했다. 그 위에는 한 줄이 새겨져 있었다. 불은 방향을 기억한다. 순간 등줄기에서 소름이 돋았다. 이어는 그 말이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아버지가 남긴 도면은 가마 구조 자체를 바꿔놓는 실험이었다. 불길을 제어하고 온도를 조절해 특정한 형태를 만드는 새로운 기술. 이어는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는 그저 전통만 지킨 장인이 아니었다. 전통의 속살을 바꾸려 했던 과학자에 가까운 예술가였다. 하지만 왜 그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을까? 가족에게도 숨기고 홀로 실험하며 평생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이어는 다시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낯선 중년 남자. 어딘가 익숙했다. 도예 옆에 영감에서 본 얼굴이었다. 수십 년 전 대상을 휩쓸고 은퇴했다던 장인. 이름은 장인호. 이어는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도했지만 이 낡은 작업실엔 전파도 잡히지 않았다. 이어는 안쪽 창고로 이어지는 문을 열었다. 문틈에서 묵은 습기 냄새가 났다. 안에는 유리병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각 병에는 날짜와 온도, 재료가 적혀 있었다. 흙 시료, 유약 원액, 그리고 정체 모를 진한 회색 혼합물이 담긴 병 하나. 온도 오차 5도 내외, 불꽃 밀도 성공적. 병에 붙은 메모를 읽으며 이어는 말문이 막혔다. 실험은 실패가 아니었다. 성공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가르치지도 않았다. 가마터를 폐쇄한 채 말없이 묻어두었다. 그리고 유언장을 통해 그 비밀을 자신에게만 남긴 것이었다. 밖은 어느덧 해가 기울고 있었다. 작업실 안엔 붉은 빛이 스며들었다. 이어는 그 빛 아래 다시 가마터 앞에 섰다. 마음이 복잡했다. 자랑스러움, 혼란, 그리고 서운함.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는 딸이 아니라 조카들에게 공방을 줬을까? 왜 나만 이 낡은 설계도와 폐허를 물려받은 걸까? 혹시 시험하고 계셨던 건가요? 내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인지. 말은 작았지만 울림은 컸다. 이어는 손에 든 설계도를 다시 펼쳤다. 거기엔 굵고 번진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불의 비밀은 가장 약한 자가 지킨다. 이어는 천천히 주저앉았다.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는 자신을 몰아낸 게 아니었다. 지키게 한 것이었다. 모든 걸. 서연은 사흘째 작업실에 머물고 있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었지만 이보다 더 간절하게 무언가를 마주한 적은 없었다. 햇살이 기울면 태양광 랜턴 하나에 의지해 설계도를 복사했고 날이 밝으면 손으로 직접 흙을 만졌다. 근처 야산에서 붉은 점토를 퍼왔고 마른 낙엽과 장작을 모아 가마 잔해 옆에 쌓았다.
도시에선 하루 10통 넘게 울리던 전화도 이곳에선 울리지 않았다. 일부러 꺼둔 것도 있지만 더는 신경 쓸 이유도 없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여기 있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모든 선택이 분명해졌다. 이연은 새벽녘 가마터 앞에서 멈췄다. 설계도에 따라 가마 잔해를 조금씩 복원했고 입구에 작은 화구를 만들었다. 물을 적신 점토를 굳혀 바람막이를 올렸고 조심스레 불쏘시개를 넣었다. 마른 나뭇가지와 장작, 그리고 불 붙인 마른 소립 하나, 타닥. 처음 불꽃이 일었다. 한순간에 꺼질 듯 아슬아슬했지만 이연은 서두르지 않았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며 불꽃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 순간 아버지가 남긴 말이 다시 떠올랐다. 불은 방향을 기억한다. 불꽃은 과거를 되살리는 증표처럼 느껴졌다. 한 번 꺼지면 다시 되살리기 어려운 것. 그러나 기억하고 있다면 다시 이어붙일 수도 있다는 말. 이연은 불꽃을 지키듯 작은 화구를 감싸 안았다. 가마 안쪽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지자 불이 천천히 안으로 번졌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정우와 정연의 말이 떠올랐다. 폐가라도 받았으면 다행이지. 예술한다는 애가 흙도 제대로 못 만지잖아. 그런 말들이 불쏘시개처럼 머릿속에 스쳤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들조차 필요하지 않았다. 이연은 이미 아버지의 검증을 통과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가고 있었으니까. 불꽃이 일정하게 유지되자 이연은 소박한 형태의 점토 덩어리를 화구 옆에 조심스레 두었다. 어릴 적 만들던 컵 모양이었다. 거칠고 형태도 일정하지 않았지만 손끝으로 눌러가며 정성을 다해 빚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며 이연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갔다. 시간도, 바람도, 먼지 낀 공간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다. 그날 밤 작업실 구석에 웅크려 앉은 이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바람이 쓸고 간 자리엔 고요함이 깃들었고 가마 안에서 은은하게 타는 불빛이 벽을 붉게 물들였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이연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건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수업이야. 설계도, 도자기 조각, 무너진 가마, 그리고 이 낡은 작업실. 모두가 강태섭이라는 한 인간이 남긴 교실이었다. 말로는 가르치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몸으로 보여준 방식이었다. 다정하지 않았고 상냥하지도 않았지만 묵묵하게 모든 것을 남긴 그 방식. 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조금씩 기세가 살아나고 있었다. 가마 안이 따뜻해지고 주변 공기가 살짝 흔들렸다. 이연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메모지의 온도를 기록하고 불꽃색을 눈으로 담았다. 그 순간 문득 누군가 작업실 바깥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짧고 날카로운 마찰음. 짐승인가 싶었지만 발소리였다. 이연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밖을 살폈다. 어둠뿐이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산속이니 당연했다. 하지만 묘하게 등골이 서늘해졌다. 다시 문을 닫고 돌아왔을 때 불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이연은 담요를 덮고 벽에 기대며 생각했다. 내가 이 불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한 유산 때문이 아니야. 이건 내가 살아있는 이유에 대한 답일지도 몰라. 그렇게 이연은 눈을 감았다. 불씨는 작지만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것처럼. 이튿날 아침, 이연은 해가 뜨기도 전부터 눈을 떴다. 작업실에 머문 지 나흘째. 몸은 천천히 적응해가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다. 지난밤에 들었던 소리, 누군가 이 작업실 주변을 맴돌았던 그 낌새가 떠나지 않았다. 짐승일 수도 있다. 하지만 왠지 사람이었다는 불길한 직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연은 다시 작업실 안을 꼼꼼히 살폈다. 벽에 붙인 설계도는 조금씩 윤곽을 드러냈고 가마도 형태가 점점 갖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설계의 핵심은 가마 구조가 아니었다.
가마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다. 이연은 아버지가 유독 강조한 도자기 도면을 떠올렸다. 독특한 곡선, 내부 공기 흐름, 특정 온도에서만 발현되는 색 변화. 이건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었다. 기능이 있는 도자기야. 단열, 열 보존, 혹은 더 복잡한 뭔가.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이연은 다시 창고 문을 열었다. 지난번 발견했던 유약병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병에는 날짜와 온도 외에도 이니셜 같은 낙서가 적혀 있었다. T, SB3, L4에, 800에, 초록 등. 누가 봐도 실험 기록이었다. 병을 흔들어 보자 안에서 묽은 점도가 흐르는 소리가 났다. 희끄무레한 액체, 붉은 유약. 그리고 하나는 무채색에 가까운 불투명한 혼합물. 유독 묘하게 끌리는 병이 있었다. 회색빛을 띠는 병.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혼합 13차 840도. 붕산 3%. 재반응 완벽. 단열성 우수. 이연은 숨을 멈췄다. 붕산. 단열. 그리고 재반응 완벽이라는 말. 이건 분명 기능성 유약이었다. 아버지는 이 작은 작업실에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기술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산업에 적용될 수도 있는 것. 기밀에 가까운 성과였다. 갑자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이번엔 분명했다. 사람의 발소리였다. 이연은 손에 병을 든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작업실 입구 너머에 누군가 있었다. 검은 점퍼 차림. 모자를 눌러쓴 체격 있는 남자. 낯선 얼굴이었다. 여기 강태섭 선생님 댁 맞죠? 이연은 경계한 채 대답했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아, 저는 지역문화재단 쪽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가마가 등록된 문화재라. 최근 관리 상태 조사차.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주변을 훑고 있었다. 작업실 안쪽까지 슬쩍 보는 게 느껴졌다. 문화재요? 여긴 등록된 적 없는데요. 저희 가족 사유지예요. 이연이 단호하게 말하자 남자의 미소가 어색하게 굳었다. 아, 그랬군요.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남자는 명함도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다. 이연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그 남자는 단순히 구경 온 게 아니었다. 분명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아버지의 설계도에 대해 누가 알고 있는 걸까? 이연은 서둘러 창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 작업실 문에 자물쇠를 하나 더 채웠다. 그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아버지의 흔적만 따라가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이제는 지켜야 했다. 단순히 복원하는 걸 넘어서서 누군가 훔치려는 손길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그날 저녁, 이연은 다시 불을 피웠다. 설계도대로 만든 시험용 도자기를 작은 화구에 넣고 천천히 온도를 올렸다. 예열, 유지, 급상승. 아버지가 적어놓은 온도, 곡선을 그대로 따라갔다. 840도, 정확히 그 온도에서 회색 유약이 발라진 도자기 표면이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다. 붉게 달아오르던 흙이 미세하게 푸른색을 띠었다. 그 색은 이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이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 무언가 특별한 변화. 그 순간 이연은 확신했다. 아버지는 정말로 이걸 만들었어. 그리고 이걸 나한테 남긴 거야. 불꽃은 잠잠히 타오르고 있었고 바깥의 어둠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이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불씨를 쥔 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서연은 며칠 전 그 남자의 얼굴을 잊지 못했다. 명함도 남기지 않은 채 호련히 사라졌던 낯선 시선. 문화재단이라는 말도 거짓이란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설계도, 실험 자료, 그리고 완성된 유약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갔다는 뜻이었다. 이연은 곧장 최영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유 원장이 공개되기 전에 누가 내용을 이리 열람했을 가능성 없나요? 잠시 침묵하던 최영수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정연이가 유산 배분에 관해 이의제기 준비하면서 서류 열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유출됐을 가능성은 배제 못하죠. 이연은 심장이 싸하게 식는 기분을 느꼈다. 정연. 어린 시절에는 자주 놀러와 가마에서 놀던 아이. 하지만 커갈수록 영리했고 계산이 빨랐다. 최근 몇 년 사이엔 예술이 아니라 예술 산업에만 관심을 뒀다. 종로 갤러리를 물려받은 것도 아버지와의 교류보단 어머니 쪽 입김이었다. 다음 날 안동읍내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낯익은 차가 작업실 근처에 서 있었다. 검은 SUV. 조심스레 다가가자 운전석에서 정연이 내렸다. 정연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익숙한 듯 말했다. 여기까지 와서 고생 많네. 꽤 정리했더라. 왜 왔어? 그때 유 원장 말야, 이 작업실이 그렇게 대단한 의미였을 줄 몰랐거든. 그냥 폐가인 줄 알았지. 이연은 말없이 정연의 얼굴을 바라봤다. 정연은 익숙한 미소를 지었다. 어릴 적에도 무슨 말이든 웃으며 포장하던 표정. 사실 나 도자기 쪽도 관심 좀 있어. 이거 잘만 정비하면 갤러리랑 시너지 낼 수 있을 것 같더라. 서울 바이어들 반응도 괜찮고 이건 갤러리랑 상관없어. 그건 내 생각이고 어른들도 관심 갖기 시작했어. 이 유약 기술 그냥 놔두면 누가 아까워하겠어. 삼촌이 숨겨놓은 비밀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 붙이면 드라마틱하지 않아? 그 말이 끝나자 이연은 정연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기술을 이야기로 소비하려는 시선. 예술을 마케팅 수단으로만 보는 태도. 이건 아빠가 평생을 바쳐 만든 거야. 그걸 홍보용 포스터로 만들 생각은 없거든. 정연은 피식 웃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지켜지나 볼까. SUV는 먼지를 일으키며 떠났다. 이연은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놓을 뻔했다. 숨이 막혔다.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다. 이건 경고였다. 가족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쟁자이자 침입자가 되었다. 그날 밤 작업실에 다시 인기척이 들렸다. 이번엔 문고리까지 흔들렸다. 이연은 미리 준비해둔 작은 캠코더를 문 근처에 설치해뒀다. 이틀 전부터 밤마다 반복되던 침입 시도를 대비한 것이다. 영상을 확인하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작업실 문을 살펴보고 있었다. 지난번 봤던 그 남자와 같았다. 무언가를 찾는 눈빛, 침착한 동작. 그는 문이 잠긴 걸 확인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다음에도 또 올 게 분명했다. 이연은 결심했다. 이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지키는 싸움이 되었다. 아버지가 남긴 불의 설계도, 그것을 훔치려는 자들과 지키려는 자. 가마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이연은 장갑을 끼고 다시 작업대에 앉았다. 유약 조제 기록을 하나씩 정리하고 도자기 반응 데이터를 표로 옮겼다. 설계도 한 장, 한 줄도 그냥 넘기지 않았다. 언젠가 이걸 증명해야 할 순간이 올 테니까. 밖은 어둠뿐이었다. 그러나 이연의 마음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불을 끄려 하고 누군가는 그 불을 소비하려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불을 처음 붙인 사람의 손끝을 모른다. 그리고 지금 그 손끝은 자신에게 남겨져 있다는 걸 서연은 점점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불은 이연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버텼다. 열기가 작업실 안까지 번졌고 유약이 발라진 도자기 위로 은은한 빛이 감돌았다. 성공이었다. 아버지의 설계도 그대로. 그가 남긴 기술을 이연은 정확히 재현해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은 뜨거웠다.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 뒤돌아보니 정화, 정연이 동시에 들어섰다. 정연은 단번에 작업실 안을 훑어보고 밤아 쪽으로 시선을 꽂았다. 이거 너 아직도 이러고 있었어? 여긴 내 땅이야. 너희가 들어올 권리 없어. 이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속은 이미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다. 정우가 바닥에 설계도를 발로 밀며 말했다. 이게 뭔데 이렇게 숨겨? 기술이니 뭐니? 우리 가족 일이잖아. 왜 혼자 쥐고 있어?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거야. 너희한텐 공방 줬잖아. 정연이 비웃듯 말했다. 그 공방. 실속도 없는 거? 이게 진짜 유산이잖아. 이제 와서 안 건 억울할 뿐이야. 그 순간 이연은 이해했다. 이들은 아버지의 유언이 불공평하다고 느낀 게 아니었다.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사실은 가장 가치 있는 거지였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자존심이었다. 자부심이었다. 아버지가 왜 숨겼는지 알겠어. 너희 같은 사람들한텐 절대 안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말 조심해. 아버지. 혼자만 딸이야? 정우가 고함을 질렀고 그 소리에 순간적으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섞였다. 정우가 밀친 가마에 돌이 굴러가며 한쪽 벽면을 건드렸고 불안정했던 가마 구조가 우르르 무너졌다. 불꽃이 튀었다. 작업실 안은 순식간에 재와 먼지로 가득 찼고 유약 실험 도자기 하나가 깨져 바닥에 떨어졌다. 이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먼지 사이로 손을 뻗어 깨진 조각을 모았다. 손바닥이 베었지만 피도 느껴지지 않았다. 너희가 뭘 망가뜨린 줄 알아? 이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정우와 정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도 무언가를 실감한 듯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숨겨온 이유. 그리고 그 무게. 돌아가. 지금 당장. 정연은 고개를 돌렸다. 정우는 더 할 말이 없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은 말없이 돌아섰고 SUV는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다. 이연은 무너진 가마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밤이 되자 조용히 비가 내렸다. 낡은 작업실, 지붕을 타고 떨어지는 빗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이연은 가마 조각들을 하나씩 다시 모았다. 벽돌 하나, 흙덩이 하나, 깨진 도자기, 파편까지. 다시 할 거야. 처음부터. 속삭이듯 말한 그 한마디가 어쩌면 아버지가 이연에게 바라던 답이었을지도 모른다. 무너진 불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흙은 다시 빚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은 불을 붙일 수 있다. 눈앞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이연의 마음 안에는 분명히 다시 타오르는 불씨가 있었다. 가마는 무너졌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다. 돌과 흙을 하나씩 다시 쌓으며 이연은 손바닥에 굳은 살을 바라봤다. 피가 배어나와도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설계도를 곁에 두고 버려진 벽돌을 골라내고 새로운 흙을 다져 넣으며 매일같이 가마를 다시 세웠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추운 새벽에도 불씨를 지키듯 작은 등불을 켜두고 공방을 지켰다. 고통과 외로움이 따라붙었지만 오히려 그 과정이 이연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가마가 제 모습을 찾았다. 흉터처럼 남은 금이 있었지만 이연에게는 그것마저 의미 있었다. 아버지가 처음 가마를 세웠을 때 느꼈을 감정이 이런 것이었을까. 가마 앞에 선 순간 이연은 눈물이 차올라 숨을 고르지 못했다. 그러나 울음 대신 작은 웃음을 지었다. 아버지, 다시 불을 붙일게요. 속삭이며 장작을 넣고 불을 피웠다. 첫 불길은 조심스러웠지만 곧 힘차게 타올랐다. 불빛이 공방을 가득 메우자 마치 아버지가 곁에 서 있는 듯한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며칠 뒤 이연은 복원 과정을 기록한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 제목은 불과 기억. 가마에서 꺼낸 도자기,
설계도, 요약 샘플, 작업 일지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았다. 사람들은 단순한 전시품이 아니라 한 인간이 걸어온 고독한 길을 보았다. 전시장 구석 방명록 첫 장에는 이연이 적은 문장이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불을 나는 다시 살려냈습니다. 관람객 중에는 정연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전시장을 돌고 나서 방명록에 단 한 줄을 남겼다. 불은 결국 남을 자리에 남는다. 그 글을 본 순간 이연은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원망과 질투로 가득했던 눈빛이 잠시나마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전시가 끝난 후 이연은 다시 공방으로 돌아왔다. 복원한 가마에서 꺼낸 첫 작품은 매끈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다. 파편과 흠집이 담긴 그릇이야말로 자신이 걸어온 길을 증명하는 존재였다. 새벽녘, 다시 불을 지피며 이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두려움은 없었다. 불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아버지의 유산은 건물이 아니라 의지였고, 기술은 결과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이연은 불길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계속 만들 거야. 넘어져도 다시 세우고, 꺼져도 다시 붙인다. 이것이 내가 받은 진짜 유산이야. 가마 안에서 타오르는 불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인 불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의 삶을 밝히는 새로운 길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